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의 한창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사실 저희 대학에서 가평 쪽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워크숍 어저께 끝나고 밤늦게까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새벽 3시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게 가평 지역에 폭우가 와가지고요. 숙소 천장이 얼마나 두들겨 막 소리가 나든지 이러다가 떠내려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부터 잠을 못 잤는데 요 특강에 맞추려고 7시에 탈출했습니다. 가평을. 다행히도 불러주셔서 전 다른 교수님들하고 관계없이 서울에 와 있고 다른 교수님들 지금 가평에서 비 맞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강의의 제목이 바로 뾰족한 컨텐츠 만들기입니다.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뾰족한 컨텐츠 만들기. 이 뾰족한 컨텐츠라는 게 요즘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컨텐츠를 시청할 때 문화예술, 문화산업,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할 때 지금까지 모든 패턴은 거실에 벽에 걸려 있거나 탁자 위에 올라있는 TV를 앞에 두고 리모컨으로 재핑을 합니다. 쭉 채널을 넘기면서 채널을 선택하고 그 채널에 맞는 컨텐츠를 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소비 행태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재핑을 통해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라고 그러죠. 오버 더 탑. 이 오버 더 탑이라는 OTT 시스템에서 넷플릭스가 우리 국민의 아주 소수만을 점유하던 시기에서 지금 웨이브나 티빙과 더불어서 OTT 서비스가 전 국민이 절반이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냐? 채널을 넘기면서 콘텐츠를 선택할 때는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걸 보는 게 아닙니다. 100개, 200개 채널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스톱하고 보자. 차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소비 행태였다면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OTT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를 찍어서 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몰아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컨텐츠만 선택해 볼 수 있는 시청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은 유튜브로 모든 걸 물어보고 유튜브 안에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두리뭉실하게 차선의 선택 속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대학원이 융합예술대학원입니다. 제가 거기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학생들의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클래시컬한 예술들의 아이들의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성악이 거의 없어지고 다 보컬로 바뀌고 있고 발레가 없어지고 힙합 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림이 없어지고 웹툰으로 바뀌고 있는 건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뭐냐면 평범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일상화된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찍어서 좋아할 수 있는 뾰족한 컨텐츠를 만드는 아이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추구기를 발명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의 질문은 장영실이라고 써야지 맞죠. 근데 추구기를 발명한 사람은 어떤 아이가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정말 학교에서 어딘가로 불려가서 죽습니다. 장난치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답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틀리고 맞은 답만 가르치고 있지 다른 답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술을 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아이들의 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와 강의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게 밉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이 아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얘기했죠.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그 세대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도 살겠지만 그 세대를 이끌고 나갈 아이들이 살 10년, 20년 후의 아이들한테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죄가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교육, 특히 컨텐츠나 예술교육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냥 매 학기 강의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청 행위,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게 뉴 노멀이라는 얘기인데 소비의 뉴 노멀이 결론적으로는 5년, 10년 이후에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로 오늘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미 준비된 아이들에게 저는 수업 시간에요. 100명 강의를 하면 본래 오프라인 강의 작년 말에 2학기 때도 100명한테 스마트폰을 다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PC입니다. 제가 이미 PPT에 만들어 놓은 모든 내용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고 애들하고 외우라고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PPT를 다 전날이나 그 며칠 전에 단톡방을 100명 단톡방에 다 넣은 아이들한테 PPT를 다 싸줍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왔다 갔다 다 봐라. 그리고 강의실에 와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아이들한테 키워드를 검색하라고 던집니다. 100명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하죠. 제일 먼저 검색한 애가 손 들고 발표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그 다음 검색을 지시하고 그러면 1시간 내내 100명의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을 볼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보지 말라고 해도 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 갈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아이를 자주 안아줘야 된다. 어린아이를 안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안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이쁘긴 하지만. 그래서 손자, 손녀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말씀 하시죠. 손자는 올 때 좋고 갈 때 좋다. 어린아이를 그래도 안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 심장 소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느끼는 순간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게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그 아이들의 심장을 느껴봐야 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 제가 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특이점이라는 것과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싱글레러티라고 불리우는 특이점. 이 특이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파고랑 했을 때 졌던 그 바둑 기록입니다. 여기서 32수의 알파고가 딱 바둑을 두니까 이 중계를 중계하던 프로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알파고가 오류가 났습니다. 왜 저기에 두죠? 저건 도저히 둘 수 없는 수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세돌도 다른 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머뭇거립니다. 너무 엉뚱한 수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125수 만에 이세돌이 칩니다. 왜 졌는가라고 복기를 해보니 32수부터 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졌는지를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 위에서 이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한 시점이 싱귤레러티라는 특이점입니다. 이미 그런 시점이 우리 주위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임계점은 크리티컬 매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커에다가 익은 계란을 빠뜨린 다음에 계란을 다시 물 위로 부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소금을 계속 넣을 때 소금의 양만큼 계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금 안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훅 소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계란이 훅 떠오릅니다. 바로 그 계란이 떠오르는 만큼의 소금의 양이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터지는데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내 뒤에서 미국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영어로 들려. 어느 순간 들린다는 거죠.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지치게 하거든, 사람을요. 지치게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버티는 순간,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가 발생해서 내가 모든 걸 이해하는 시점이 온다는 얘기죠. 예술이라는 창의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발상이나 능력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지루하고 지치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매스 포인트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두려워야 될 시점이 바로 싱귤러리티라는 겁니다. 이 두 포인트가 예술교육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새로운 뉴노멀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로빈 윌리엄스가 정말 영입파 배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코미디언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이라는 미, 사랑, 낭만은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아이들, 특히 미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미대 입시는 수학 점수를 빼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대나 예술교육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수포자죠. 수학을 당연히 포기한 게 압니다. 근데 저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을 그린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수학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세종대 만학과가 지금 공대로 옮겼습니다. 공대로 옮겨서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수학 공부는 해야 된다. 우리가 공대로 옮겼지만 소속만 공대입니다. 예산하고 장학금 많이 준댔으니까 공대 소속만 옮겼지 커리큘럼이나 시험이나 뽑는 아이들 다 똑같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대 수학도 안 하고 공대생처럼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속만 공대입니다. 건물도 안 옮겼는데. 문제는 뭐냐?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 수학은요. 추리력과 논리력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함수 같은 거 어려운 문제 보면 수학 정석 보시면 문제 정답이 20줄이나 돼요. 문제 푸는 게. 그 과정에 그 다음 센텐스, 바이 센텐스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는 게 사실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그나마 3, 4등급 정도라도 공부를 하고 대학을 온 애들은 만화를 그리면 다릅니다. 근데 아예 그냥 포기해서 6, 7등급 했던 수학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본인이 또 대학교 1학년 오자마자 그림 잘 그린다고 또 만화를 그립니다. 탐정 만화를 그려요. 우리가 그 만화를 보면 2장만 넘기면 범인이 누군지 압니다. 탐정 만화인데 2장만 넘기면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왜? 논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수학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학문을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키팅 쌤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 영어, 과학, 국어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삶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이 아닌 거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시를 외워야 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자기 스스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렇게 삶의 목적을 공감할 수 있게 우리가 예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부모님들 그랬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지 건 줄 알고 지 것만 챙겨요. 나라가 힘들어지죠. 무서워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한 공부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내가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재밌고 보람되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딸 하나 아들 하나한테 이런 얘기 참 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얘기를 참 내 새끼들한테 하기 힘듭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 다 커서
저도 28, 23, 둘 데리고 있는데 큰딸은 삼수했고 둘째 아들은 재수해서 고3만 5년 했습니다. 대치동 밤길을 5년 동안 라이더 하면서 지금 왜 그랬나 고민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키팅쌤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 토드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말도 이 대사가 나오는데 진실은 언제나 발만 차갑게 남겨두는 이불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대학에 올 때 또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많죠. 학문을 공부할 때. 결국 뭐냐면 진실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나쁜 짓은 자기 말고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문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야 잘 봐라 칠판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게 진실이 알았어? 요거 외워야지 시험 잘 본다. 그럼 그 아이들은 진실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주는 진실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뭐가 진실인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죠. 바로 그 진실의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발만 차갑게 남겨주는 이불. 다 따뜻하게 해주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린 다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고 살게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진실은 지금까지만 진실이었다. 앞으로 이 진실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정의로 재정의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너희들이 할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교육을 할 때요. 학부나 대학원생들한테 첫 시간에 꼭 함께 보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화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보신 선생님들은 꼭 사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 레오 리온이라는 동화 작가는 원래 동화 작가가 아니라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50이 넘어서 너무 예쁜 손자를 보게 된 거예요. 손자를 보다 보니까 얘한테 옛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옛날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그래서 본인이 그림을 조금씩 동화처럼 그렸대요. 그러다가 동화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 레오 리오니가 낸 책입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색종이를 오려붙인 일러스트로 그린 생쥐 이야기입니다. 이 프레드릭이라는 동화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쥐들이 겨울을 준비하려고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먹이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프레드릭이라는 한 생쥐는 같이 일을 안 해요. 저 구석에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른 동료들이 야 너는 왜 일을 안 해? 프레드릭 뭐하니? 그럼 프레드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세상의 모든 햇빛을 모으고 있어. 또 다음 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또 딴 데서 딴짓 하고 있습니다. 너 뭐하니? 난 세상의 모든 색깔을 모으고 있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어떤 날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은다고 그러고 어떤 날은 모든 세상의 음악을 모은다고 그러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런 얘기만 한 게 프레드릭입니다. 자, 겨울이 됐습니다. 그 동료들의 노력으로 식량이 많이 모아졌어요. 겨울 내내 식량을 같이 먹습니다. 프레드릭도. 그런데 식량을 빼먹다 보니까 봄은 아직 안 됐는데 식량이 똑 떨어진 거예요. 다 배고파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정신 못 차리고 힘들 때 친구들이 프레드릭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너가 왜 일을 안 도와줬어 그때? 너 그때 뭐 세상에 빛을 모으고 뭘 모은다고 그랬지? 그 빛이 뭐니? 그때부터 프레드릭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프레드릭이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볕이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아니지 생쥐들한테 세상의 볕이 무슨 의미인지 세상의 색깔이 무슨 의미고 세상의 이야기가 뭐가 있고 세상의 음악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배고픔과 우울함 속에서 프레드릭이 해주는 그 많은 색과 빛과 이야기와 음악 속에 그 생쥐들이 봄까지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게 예술의 의미죠. 우리가 가르치는 예술의 의미가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프레드릭이라는 동화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걸 더 멋있게 하려면 제가 한 장 한 장 동화책 넘기면서 읽어드리면 좋은데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서점에 가보시면 제가 정확히 시간을 재본 건 아니지만 5분이면 읽습니다. 동화책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긴 1시간 내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고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두 가지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르네상스 이후에 사실주의 화가 화풍이 있죠. 똑같이 그리는 화풍들. 자화상, 초상화 그려주던 정말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주던 사실주의 화풍이 한순간에 몰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진기의 발명이죠. 카메라의 발명입니다. 카메라의 발명은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인공지능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예술과 모든 컨텐츠가 인공지능 하나에 다 박살날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예술을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틈새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주의 화풍이 가고 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조들이죠. 인상파와 야수파. 이 사조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조를 만들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와 그들이 할 수 있는 딥러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게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직업군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요, 끝까지 안 없어질 게 사실 예술 파트거든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시점은 언제냐 통계를 내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프레드릭처럼 멍 때릴 때랍니다. 기차를 타고 멍하니 밖에를 보다가 생각이 부뜩 나고요. 아침에 그냥 뛰다가 조깅하다가 생각이 나고 멍하니 산책하다가 생각이 나고 다시 말하면 아침에 저녁에 명상하거나 운동하거나 모든 걸 잊고 몸을 놨을 때 그런 느슨한 정신세계 속에서 멍 때릴 때 크리에이티브는 가장 강력하게 발동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술 공부를 시킬 때 애들한테 야, 아이디어를 내려면 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멍 때릴 수 있는 여유와 멍 때릴 수 있는 아이들의 그 명상이나 산책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교육의 이제 앞으로의 뉴노멀에서 중요한 핵심은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것인지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에 우리가 착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뾰족한 컨텐츠 중에 대표적인 컨텐츠가 바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어부라는 컨텐츠입니다. 도시어부가 채널 A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예능인데요. 지금은 투자국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도시어부 2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명, 2명이었던 MC가 지금 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정 MC가. 그만큼 아주 큰 예능이 돼버렸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나 취미가 뭐냐? 1위가 등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어부가 인기를 끌면서 1위가 낚시가 돼버렸습니다. 도시어부 때문에 근해 가까운 어장에서 낚시하는 어부들이 다 망했답니다. 주말마다 이분들이 좋은 배에다가 어군 탐지기 달고 가서 진짜 고기 있는 데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고기들이 없답니다. 근데 이런 낚시를 하는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이 옛날 이건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 월간 낚시라는 잡지도 있었고요. FTV라는 케이블 TV의 낚시 방송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예능이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이지요.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도시어부라는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덕화와 이경규라는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회 똑같습니다. 매회 고기 낚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끝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만들 것인가. 그게 스토리라는 겁니다. 출연자들의 스토리, 그 선장의 스토리, 그 어장의 스토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술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하고 좋은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스토리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술 파트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공연은 정말 거의 다 제로 베이스가 돼서 아주 어려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죠. 너무 센스 있다. 그 텀블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 대중들이 돈을 모아주는 사이트죠. 크라우드 펀딩하는 사이트인데 달빛 천사 15주년 기념
국내 정식 OST 발매라는 프로젝트가 뜹니다. 달빛 천사는 15년 전에 오타쿠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오타쿠들이 아주 좋아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입니다. 일본 성우도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근데 한국 성우협회에 있는 몇 명의 성우가 이 달빛 천사 15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어로 불려지던 달빛 천사 OST를 한국 OST로 번안해서 부르겠다. 그 음원을 개발할 테니 우리에게 투자해달라라고 크라우딩 펀딩을 3천만 원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가 모아졌죠? 24억 원, 최종 28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텀블벅 사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천만 원 목표로 했던 크라우드 펀딩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OST 하나 만드는 건데 프로젝트가 28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참 재밌는 건 여기에 후원자가 6만 7천 명 있죠. 총 7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후원하냐면 3만 3천 원짜리를 낸다거나 6만 3천 원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3만 3천 원짜리 내면 이 15주년 기념 OST를 녹음한 USB 하나, 그 다음에 CD 한 장, 그 일본 성우대 사진첩, 사인첩 4가지 선물을 얼리버드로 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3만 3천 원에 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7만 명이라는 거지. 저는 처음에는 야,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인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6만 3천 원짜리 뭐냐? 얼리버드를 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도 얼리버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6만 3천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합쳐보니까 저게 7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28억이 모이고. 지금이 갖고 있는 예술의 방향과 그 예술의 기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돈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텀블벅 들어가서 요즘 뭐 와디지도 요즘 있죠. 그런 사이트가 많아졌습니다. 한번 깔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통해서 뭐 부엌 가위도 샀고요. 부엌 가위도 텀블링 합니다. 여기서 저기 크라우드 펀딩 합니다. 한국의 부엌 가위가 서양식이어서 짧아요, 가위가. 근데 우리 한국은 김치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가위가 길어야 된대요. 이 말에 속아서 저도 3만 원 미리 내고 대기했다가 얼리버드로 가위 2개 받았습니다. 와이프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상상력도 그렇게 되고 있다. 자, 요거는 아마 깔아보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AR, 증강현실 앱인데요. 앱 스토어 들어가서 애니베어를 까셔야 됩니다. 애니베어. 애니베어. 베어는 곰이죠. 근데 애니에서 A만 대문자고요. 애니베어에서 베어의 R이 대문자예요. 합하면 AR이 되는 거죠. 회사는 애니펜이라는 회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혁신 사례로 발표됐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앱은 뭐냐? 스마트폰을 열고 카메라를 켜면 내 방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내 주위 학교 교실이 보이고 그 밑에 헬로키티, 뽀로로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럼 헬로키티를 찍고 내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그 환경에다가 헬로키티를 얹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입니다. 내 방 침대에서 놀고 있는 헬로키티, 우리 아파트 뒷산을 등산하는 헬로키티, 이래가지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아이들이 그 AR로 찍어지는 증강현실 내에서 캐릭터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든 앱이에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누구냐? 초1, 2들입니다. 근데 걔들이 평균 하루에 500에서 600개 정도가 유튜브에 올라온대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헬로키티 회사는, 산요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헬로키티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우리의 초딩 1, 2학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준다는 겁니다. 회사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캐릭터를 다 아이들이 잊지 않고 있게끔 해주는 앱입니다. 되게 10시에 엄마 아빠가 잘 자라 문 닫고 나가면 애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시작하는 앱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이걸 나중에 알고 애들한테 하지마! 그랬대요. 급감했답니다, 수용자가, 이 앱이. 그래서 이 앱 CEO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막을 영어로 넣기 시작했대요. 엄마들이 영어 채널인 줄 알고 그냥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하죠. 이 AR 증강현실 앱이 아주 유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예술가 콘텐츠는
내가 멋있게 만들어서 수용자들이 보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함께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을 누가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방향으로 내가 그림 그렸으니까 전시 와서 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처럼 누구나 그런 그림을 그려서 모두에게 공유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술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현장에 나와서까지 강의 듣겠다고 오신 스텝 포함해서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요즘 대학들을 명문 대학일수록 여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수석 졸업 다 여학생입니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는 이미 반 이상이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ROTC를 새로 이번 3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충청도 괴산에서 훈련 중입니다. 일반 군대를 남학생들이 가면 1년 6개월만 다닐 수가 있는데 ROTC를 하면 장교로 근무하는 대신에 2년 6개월, 1년 더 근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저도 ROTC를 했거든요. 아빠, 왜 자꾸 ROTC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장교로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ROTC를 가보면 전체 ROTC 중에 20%가 여학생이다. 여학생들이 ROTC를 하고 중2로 제대를 하면 100%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 우리 집안을 지키는 건 그런 애가 와야 된다. 훈련 중에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봐라. 우리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훈련을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훈련을 갔다 온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그 상황이 많대요. 자, 행군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사나이. 그러면 여학생들 노래 안 부른답니다. 왜? 그 가사는 여학생이 부를 가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멋진 사나이가 아니라 멋진 후보생으로 바뀐대요, 제목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환경이 젠더의 혁신 중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남성들한테는 그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혐, 남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복잡합니다. 페미니즘과 역페미니즘과 또 미투에 대한 본질을 오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젠더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아직도 남학생들이 그 한국적인 보수적 교육 내에서 자라온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남학생들 스스로도 깨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중에 또 예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젠더의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업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젠더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안84 같은 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어. 웹툰에 썼는데 기안84가 유명한 친구이기 때문에 대사와 상황 때문에 문매를 맞는 겁니다. 저 위에 치킨 리틀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죠. 요게 디즈니가 픽사한테 사기 전에 20년 동안 디즈니를 살려온 윌 아이스너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윌 아이스너 회장이 치킨 리틀 시나리오가 왔는데 저 뿅아리가 닭의 뿅아리일 때가 암컷 뿅아리가 시나리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20년 동안 CEO 했다고 이제 뭔 좀 안다고, 야 나도 시나리오 좀 읽는데 어떻게 주인공을 여자애가 하니? 수컷으로 바꿔 했대요. 쫄딱 망했습니다. 픽사가 디즈니하고 합병된 다음에 만든 모든 애니메이션 주인공입니다. 다 여성들이죠. 라푼젤부터 모아나, 겨울왕국까지. 특히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이 큰언니 이름이 뭐죠? 엘사. 엘사는 남자도 없습니다. 상대 파트너가. 그렇죠? 동생은 있지만.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젠더의 한계가 여자 주인공이 나오더라도 항상 파트너가 있습니다. 뮬란도 아버지 대신 전투에 나가서 전쟁 열심히 하던 여성 장수였는데 마지막 장면 중대장 샹 앞에서 얼굴 빨개지는 여자로 바뀝니다. 이런 젠더의 한계를 지금 완전히 극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번에 어벤져스가 엔드 오브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 죽었죠. 왜 죽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갑자기 잘 나가던 몇 명 다 죽여버렸죠. 그 이유가 그들하고 더 어벤져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 시즌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히어로들 돈을 다 주면 제작비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죽였어. 그냥 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새로 어벤져스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어벤져스가 대부분 여자 히어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의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30대, 20대가 이미 경제활동인과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료 컨텐츠를 사보는 고객들 성별을 분석해보면 60%, 70%가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뭐하냐? 안 보냐? 봅니다. 뭘로 보냐? 유료로 돈 안 내고 무료 P2P 찾아다니는 게 막 어디 공짜가 없나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청소도 잘해야 되고 빨래도 잘해야 되고 설거지도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젠더에 대해서 건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학도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이제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석사 공부할 때 우리의 연구 문제는 TV와 인터넷이 누가 이길 것이냐는 경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그 당시 학생들은 당연히 TV지. 인터넷은 정보나 보는 거지. 컨텐츠가 TV로 다 보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인터넷이 완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제일 힘없는 부서가 TV 만드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험만 들어도 TV 공짜로 주잖아. 케이블만 들어도 TV 공짜로 줍니다. TV를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요즘 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봐버리지. 결국은 인터넷이 이겼듯이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컨텐츠냐 플랫폼이냐. 근데 지금의 답은 뭐다? 컨텐츠와 플랫폼이 하나로 가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플랫폼 자체가 컨텐츠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학교도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강의와 교재와 선생님이 되겠지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스타트업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는 캠퍼스가 없고 수업이 없고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이냐? 전 세계 8학기 동안 8개국을 돕니다. 한 학기마다 한 도시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미리 방학 때 그 도시에 가서 집을 얻습니다. 자취를 하든 하숙을 하든 원룸을 얻든 그리고 정해진 기업에 가서 기업의 인턴십으로 강의를 듣고 한 학기 동안 그 국가의 문화와 국가의 기업 문화를 습득하면서 하나씩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8학기 동안 8개국을 거치면서 융합된 프로젝트는 졸업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고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직접 비즈니스와 연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이 된다는 학교죠. 그래서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나온 아이비리그 졸업생들도 이 대학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합격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국에서 2만 3천 명이 몰리고 있는 대학, 이게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아, 이렇게 대학이 바뀌겠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권의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혁신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혁신할 수 없는 시스템 플랫폼에 들어와 있지만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만큼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애플스토어는요.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아이패드를 살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 근무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은 사러 온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 있는 아이패드 갖고 장난치고 자기 스마트폰하고 갖고 뭐 하고 다 거기서 노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상하다 싶었고 제가 아이패드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어디선가 한 명이 다가오더니 아이패드 사러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몇 인치짜리 몇 기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전 칩니다. 자, 여기 손님 몇 기가짜리 색깔 뭐고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애 갖다가 어디 갖고 와. 또 다른 애가 와서 계산하고 가. 그러고 사라집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이게 매장이 뭐 이러냐. 그런데 그런 매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안녕히 어서 오십시오. 뭘 이렇게 묻고 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장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아트가, 예술 지향주의가 이런 상점 자체나 매장 자체에
퍼포먼스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치타야 서점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일본의 치타야 서점인데 이 치타야 서점은 한 번 아침에 10시에 문 열면 10시에 온 고객들이 오후 5시까지 안 나간답니다. 4인 가족이 애 둘 데리고 엄마 아빠 오잖아요. 그러면 서점 한가운데가 큰 놀이터가 있대, 아이들 놀이터가. 그럼 아이들이 엄마랑 놀잖아, 아빠랑 놀잖아. 그 놀이터 옆 벽에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동화책들, 육아 잡지들, 이런 책들이 꽂혀 있대요. 그럼 아이가 놀면 엄마는 그거 보고 있죠. 아빠는 그 뒷방이 뭐냐면 바이크, 자동차, 골프, 이런 식의 데디룸이래, 데디룸. 결국 전 가족이 거기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필요한 책을 찾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구를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치타야 서점이 일본의 문화를 바꿔놨고 바로 이 치타야 서점 때문에 우리나라 교보문고하고 영풍문고하고 만디앤 루이스가 책상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결국 지금의 컨텐츠와 예술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다양화시킬 것인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시킬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컨텐츠는 플랫폼과 동일시가 됐고 그 플랫폼은 또다시 라이프 스타일과 동일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시된 플랫폼과 컨텐츠와 라이프 스타일 내에서 아이들이 찍어서 정말 좋아하는 걸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뾰족한 컨텐츠가 나오고 뾰족한 장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장르에 대한 창의성입니다. 어떤 장르를 만들 것인가?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많이 까는 10대 앱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웹툰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만화가 되면 만화 잡지사에서 신인 만화 공모전을 합니다. 그럼 신인 만화 공모전에서 당선된 만화가는 자기가 잘 그리는 순정 만화를 잘 그린다, 무협을 잘 그린다, 명랑을 잘 그린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너는 죽을 때까지 순정 그려, 넌 죽을 때까지 무협 그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립니다. 장르의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시작된 웹툰은 도전 만화라는 플랫폼에다가 누구나 자기 만화를 그려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던 묘한 만화와 묘한 그림, 조석의 마음의 소리, 이건 진짜 장르도 없고 말장난이고 뭐가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막 올립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신기하니까. 장르의 혁신이죠. 그렇게 15년 동안 웹툰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슨 오류냐?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봅니다. 한국의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주먹질 쳤어. 애들 뭐라고 그러죠? 응? 짱이라고 그러는 짱? 캠퍼스 주먹 짱들 이야기. 그게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웹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화가 와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기존 짱들이 건드려. 걔가 확 잡아버리는 이야기 막 이런 거. 그게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로맨스 환타지. 그리고 또 다른 거, 개그 일상물, 뭐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장르가 네이버 웹툰의 거의 전 작품 인기 순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봅니다. 그게 장르 팔로잉 시어리라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나는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다양한 장르를 실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보죠. 그러면 독자가 좋아하는 장르만 보니까 장르가 편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가는 자유스럽게 혁신할 수 있는 장르의 영역인 웹툰 장에서 스스로가 장르에 갇히게 됩니다. 왜? 내 거를 많이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장르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웹툰의 가장 큰 문제가 장르 편향성입니다. 다양해질 수 있는 자유로운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와 작가가 장르의 벽에 갇혀버렸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카카오도 몰랐어요. 근데 왜 알게 됐느냐? 4년 전에 라인 웹툰으로 60개국이 넘는 전 세계 한국의 웹툰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다던 작품이 미국 가서 아무도 안 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캠퍼스 짱물을 왜 봐? 미국 고등학교는 짱이 없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르의 편향성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저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도전마다라는 플랫폼 말고 북미 지역에 캔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와 미국의 20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시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드디어 미국 10대들이 웹툰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Monthly Active User라는 MAU라는 그 조회수가 있습니다. 실제 들어와서 돈을 내고 웹툰을 보는 Monthly Active User가 월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2년 후에 월스트리트에 상장한답니다. 이름도 바꿨죠. 네이버 웹툰이 아니라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 뉴욕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과 라인 웹툰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사로 다 들어가게 이번에 주식 스와핑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총, 그 기업 가치가 IPO를 해서 기업 공개하는 기업 가치 예상이 지금 6조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카카오면 일본은 라인이죠. 라인을 만든 게 네이버예요. 그 라인이 일본 시장에 주총에 IPO 할 때 2조 원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든 SNS 라인이 2조짜리인데 네이버 웹툰이 6조까지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변합니다, 지금. 카카오 페이지 앱을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첫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까지 900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써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지금은 이야기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나, 기업들이. 거기에 핵심이 웹툰이고 그게 예술적인 상상력의 시작입니다. 아마 뾰족한 콘텐츠도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몇 가지의 사전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드렸던 얘기고 이제부터 본론인데 이미 강의가 엄청 지났습니다, 시간이. 근데 금방 오늘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지시죠? 잘하니까 그래, 강의를. 잘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좀 더 빨리 해서 얘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겨울연가 가을 동화를 했던 가평의 남이섬 있죠?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이 찼는데. 제가 남이섬에 몇 년 전에 MT를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서울에 또 이런 특강이 있어서 아침에 첫 배가 6시 반에 남이섬에서 가평으로 출발합니다. 6시 반에 배를 혼자 타고 쭉 나오는데요. 가평 쪽에 수십 대, 거의 100여 대 가까이 버스가 있고 동남아시아 아주머니들이 다 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근데 거기서 6시 반에 기다리시려면 서울에서 4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내리면서 뭔 난리 났습니까?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겨울연가에 저 연사마랑 저 둘이 나오는 그 남이섬 산책 시간이 새벽 시간이래. 그래서 물 한 개 피러 오는 새벽 시간에 자기 또 오겠다고 다 그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일상과 거의 구별되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10년이 넘는 드라마를 까먹고 있지만 아직도 그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노래를 만든 저 작곡가는 여수 사람도 아닙니다. 여수에 알바를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는 시간에 흥얼을 하다 만든 노래가 여수 밤바다래요. 근데 지금 여수 가보시면 이렇게 포차거리가 2km가 있습니다. 밤 내내 이 노래만 틉니다. 여수 밤바다.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고향이 목포입니다. 목포도 밤바다 있거든요. 부산도 밤바다 있고 군산도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여수 밤바다만 나와요. 가보면 밤바다 볼 것도 없으면 시커멓고 아무도 안 보여. 그런데 여수 밤바다 노래가 사람들 여수로 오게 합니다. 그렇죠? 예술과 콘텐츠는 없는 영역을 만듭니다. 없는 영역을 만들고 없는 영역 내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올 이유를 만드는 것이죠.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수지가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우리 딸한테 야, 수지 참 이쁘더라. 그때 우리 딸이 아빠 나랑 동갑이야. 그래서 내가 말고 말았는데 이 건축학개론 영화가요, 시사회가 하고 나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영화 시사회를 끝내면 기자들이 나가면서 막 대부분 욕하고 나간대요. 감독 욕하고 스텝 욕하고 야, 돈 모아서 저런 영화 만들고 있니? 똑똑한 체 하더니 이러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 영화가 딱 끝나니까 모든 남자 기자들이 조용히 나가서 다 밖에 나가서
먼 산을 보고 담배를 피더래요, 다. 내 첫사랑에 대한 기억.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지, 사람들한테. 이 영화가 대표적인 그 건축학교라는 수업인데, 저도 사실은 고2 때 만난 첫사랑하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저도 뭐 똑같지만 많이 힘들어합니다. 농담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살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살면 가슴이 아프고 나랑 살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건축학개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건축학개론이 만들었던 서현의 제주도 집 있죠. 이 집이 지금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컨텐츠 내에서 구체적인 지역성, 어디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진짜 있는 게 뭔가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크리에이티브 하려면 많이 돌아다니라고 그럽니다. 지역을 가서 보고 헌팅한다고 그러죠.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모든 런던에 있는 교회당과 성당과 학교 기숙사 이 모든 것들을 여행 코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하고 있고요. 다빈치 코드도 프랑스 파리에 연동시킨 여행 패키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술과 컨텐츠 자체가 이제는 여행하고 늘 같이 가는 하나의 관광 패키지가 컨텐츠로 되고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셜록에 대한 성지순례, 요거는 중국 랑야방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성지순례. 그런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MBC 사극 세트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다르죠. 다시 말하면 만들어 놓고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요겁니다. 러버덕이죠. 우리 저기 잠실에 롯데월드 옆에 있는 호수에 요 노란색 오리를 한번 띄웠습니다. 인형을.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인형 찍으려고 다 몰려들었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의 설치 미술가 폴로렌타인 호프만이 대형 고무 오리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오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와 행복과 치유를 권하는 오리다라는 걸 하면서 이미지를 공유하게끔 하는 이벤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예술과 이미지가 실제 어떤 공간에 큰 볼륨으로 등장할 경우에 사람들은 되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에펠탑 앞에 엄청난 많은 팬더곰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자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부하는 이벤트를 큰 조형물을 띄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벽에 걸린 그림과 TV로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술은 하나의 이미지로서 충격과 공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르 팔로잉과 이제는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드라마를 하나 끝나자마자 그 드라마 주인공이나 그 드라마 장르나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와 동일한 컨텐츠가 열몇 개가 쫙 내 앞에 또 뜹니다. 또 보라고.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내 자신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청자와 독자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큐레이션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에 더 중독될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이점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싱귤레러티가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 맞춰서 예술과 컨텐츠 소비도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입니다. 유튜브 보면 참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번 구독해 놓으면 마치 나한테 늘 오는 채널처럼 유튜브를 틀면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지는 고정화된 경로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독 경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집에 지금 정수기나 비데 쓰시는 분들 있죠? 연수기도 쓰고 뭐 요즘 뭐 매트리 서비스도 하는데 월 15,000원 내면 정수기 쓸 수 있답니다. 가격 200만 원짜리 정수기를 월 15,000원에 몇 년 약정하면 쓸 수 있대요. 와 싸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평생 그 회사에 월에 얼마씩 주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3년 끝나고 나면 또 바꾸라고 하잖아. 다른 정수기로. 그럼 또 바꿔. 그럼 결국 계속 매달 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코웨이에 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넷마블이라는 큰 게임 회사가 코웨이를 사버렸습니다. 왜 샀을까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 생각합니다. 게임 회사가 정수기 회사를 왜 샀을까? 게임도 구독 경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넷마블의 회원이 돼서 매월 정액제를 내면 평생 넷마블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걸 어떻게 수용자한테 넘길 것이냐. 그런 학습을 하는 경험을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공유경제입니다.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저도 처음엔 그냥 캐럿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근처란 뜻이죠. 내 근처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끼리 중고 물건을 나누는 당근마켓.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무조건 갖다 팔아버립니다. 있던 게 없어지고 집이 좀 뭐 꽉 찼었는데 몇 달 지나면 텅텅 비어있고 당근마켓 중독되면 그렇게 된대요. 당근마켓이 대박이 나서 영국 진출했는데 영국 플랫폼 이름이 캐럿 마켓이랍니다. 그걸 왜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답니다. 이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패러다임 스위치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소카 아시죠? 소카 자동차 공유 시스템. 소카는 이미 코로나 오기 전부터 무조건 모든 영업을 비대면으로 합니다. 제가 앱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 지하 주차장 2층에다 차를 대주세요 그러면 딜리버리 서비스가 지하 주차장에 차가 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 사람이라 소카를 며칠 9시부터 쓰기로 했어요. 아침 9시에. 그럼 제가 아는 렌터카 개념은 9시에 차가 제 집 앞에 와서 기사가 전화를 해주고 키를 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9시가 됐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죠. 소카에. 지금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9시 5분 됐는데 왜 연락이 없죠? 그러니까 그 AS 센터인 직원이 저한테 이럽니다.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 소카는 비대면으로 영업을 합니다. 아마 고객님이 지정해 주셨던 지하 주차장에 차가 이미 와 있을 거고 그 차를 보시고 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차가 와 있더라고. 키를 안 줬잖아. 키를 나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 키는요? 그랬더니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앱을 열어보시면 버튼 누르는 키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차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앱을 열어봤더니 딱 누르면 차문이 열립니다. 탔더니 그냥 누르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다 써보셨구나.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가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그래서 시골에 가도 와이파이가 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써보면 비쌉니다. 일반 렌트카보다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요즘에는 차를 살 생각을 안 하고 다 소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 행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공유경제와 구독경제 시스템이 돼가고 있다. 또 하나 여기 나오죠. 어그리게이터란 이야기. 어그리게이터.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면 아예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걸 예술적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그리게이터 역할이 뭐냐? 어그리게이터는 편집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더 많은 윈도우에다가 컨텐츠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어그리게이터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뽀로로가 주인공이 된 애니메이션은 시즌 10까지 30편씩 평균 300에서 5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VOD로 판매하고 해외 수출을 하죠. 근데 이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얘 이름이 뭐죠? 크롱이죠. 크롱. 공룡 크롱입니다. 어떤 집 애는요. 얘 뽀로로보다 크롱을 더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뽀로로 300개 원 작품 중에서 크롱이 주인공이 된 것만 골라내는 겁니다. 크롱이 재밌게 느끼고 했던 것만. 그래서 크롱 버전의 뽀로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뽀로로가 주인공이 된 원래 버전 말고 크롱 버전, 얘 버전, 얘 버전, 얘 버전 해서 여기 있는 서브 캐릭터의 버전들이 다 나와서 현재 뽀로로 시리즈는 1000편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 발상보다 더 재미있는 건 기존의 원판 IP, 컨텐츠나 예술을 어떻게 재작업할 것인가. 이제 그게 어그리게이터 역할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맨바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조합하고 재편집할 수 있는 능력들도 아이들한테 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어그리게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10분도 안 남아서 제가 이제 그 웬만한 이야기 좀 넘어갈까 합니다. 요거. 자, 제가 아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들이 헐리우드에서 몇 가지가 지금 주목받고 있죠.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일반 영화사들이 하는 이유는 자, 스파이더맨 있죠? 스파이더맨이 원래 주인공이 만화책이 17살짜리 찌질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한 B- C+급 배우를 스파이더맨 1에 썼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2를 하려니까 그 배우가 돈을 더 요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배우만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 여자친구도 요구해요. 여자친구를 바꾸면 안 되니까. 또 대박이 난 거야. 스파이더맨 3를 하니까 뭐 엄도 안 되는 돈을 더 요구합니다. 그 여자친구도. 그래서 스파이더맨 3는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돈이 없으니까. 3도 또 성공합니다. 결국 4를 찍을 수가 없어요. 걔 돈을 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시리즈가 시작되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다 바꿔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개런티 리스크라고 그래요. 배우 개런티 리스크 때문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이 리부트입니다. 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리부트한다. 다시 이야기 시작한다. 돌아온 슈퍼맨, 돌아온 배트맨, 또 옛날 얘기하고 주인공 바뀌어서. 왜?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안 그러면 그 배우들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벤져스 제가 말씀드렸죠. 어벤져스 다 죽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슈렉 2탄 만든다면 슈렉이 돈 더 달라고 합니까? 5탄까지 6탄까지 슈렉 했는데 슈렉은 돈 더 달라고 안 합니다. 조용히 이름만 합니다. 슈렉은.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프리퀄.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갑니다. 스타워즈가 1910년에 나왔습니다. 1편이.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스타워즈가 전 1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볼 때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아이가 조금 뭐 중간중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4편이었어요. 4, 5, 6을 7, 80년대 보여주고 나서 90년대 1, 2, 3편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런 걸 프리퀄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어땠을까? 또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프리퀄이고 앞으로 그냥 투비 컨티뉴한 건 시퀄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시 이야기를 하나 만든 방식이 리부트, 새로 돌아가는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궁금해해서 돌아가는 프리퀄, 앞에 이야기 계속 연결하는 시퀄. 거기에다가 스핀오프라고 맨날 조연으로 나왔던 아이들이 인기가 있으면 걔를 주연으로 올리는 방법이죠. 미키마우스 시리즈에 맨날 말썽 피우는 사람 나왔던 게 도날드 덕이라는 캐릭터예요. 나중에 걔가 인기 있어서 걔가 도날드 덕 시리즈가 나온 것처럼. 이게 스핀오프. 팀메이커가 저렇게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거, 그다음 이번에 디스카미에서 성공한 조커 같이 악당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빌런 시리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야기의 형태들입니다. 아이들이 예술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헐리우드 자체도 이런 이야기의 방식이 있단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왜? 아이들은 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차가 정확한 시간에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음성으로 회사 가자, 그럼 차가 혼자 움직이는 회사까지. 그럼 난 차 안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컨텐츠나 예술 지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BMW나 벤츠 같은 회사에서는 지금 그런 팀을 개발해서 팀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회사 가자라고 딱 좌석에 앉는 순간 이 앞에 창문이 갤러리가 된대요. 그래서 고흐전, 고그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자 그러면 자동차 핸들이 조이스틱이 되고 앞에 화면이 게임 화면이 된대. 회사 가는 동안 차 나가니까. 자기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 창문에는요 지나가는 식당들의 광고가 뜬대. 그래서 게임하다가 옆에 무슨 저 고깃집 맛있겠다. 저 고깃집 가자 하고 음성 얘기하면 차가 고깃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차가 플랫폼이 되는 세상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잭 갤런트라는 박사가 실험했는데요. 한 사람을 눕혀놓고 뇌에 있는 모든 그 전대엽, 후뇌엽 있는 모든 그 세포들을 아주 미세한 픽셀로 다 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남자 주인공 나왔을 때 그 사람 인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하는 순간 뇌에 어떤 피실들이 반응을 반짝반짝 한답니다.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대요.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한 걸 잘 정리해 놓으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 빅데이터 분석했던 파일을 반대로 돌리면 영화를 볼 수 있대요. 지금 이 기술이 한 20%, 30% 되고 있거든요. 이게 100% 완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머리에다가 피질 측정기를 달고 자잖아요. 그럼 꿈을 아침에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컨텐츠라는 게 이제 상상만 해도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뇌파 자체가
컨텐츠를 만들고 예술을 만드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게 잭 갤런티 박사의 실험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술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르치던 방식이 니드 방식이 아니라 원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여행사가 다 망했지만 대부분 여행 프로그램 이런 상품들 많죠. 서유럽 5개국 9박 10일짜리. 여러분 보세요. 도착을 영국 런던에서 해서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 오는 것까지 보면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5개국을 돕니다. 다 버스로 돕니다. 저 코스국대로 돌려면요. 새벽 5시에 호텔에서 나와서 새벽 1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호텔에 자는데 호텔밥을 한 번도 못 먹습니다. 5시에 일어나고 애들 깨우고 막 그 햇반 데워서 그냥 김 싸먹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첫날 비행기를 아침 첫 비행기 탑니다. 마지막 날 막 비행기 타고 집에 와요. 근데 사실 휴가는 푹 쉬어야 되잖아. 휴가가 시작되면 잠도 좀 많이 자고 아침에 밥도 충분히 먹고 한 12시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답답하고 바쁘니까. 세상에 커피 자판기에 컵 부어놓고 컵에다 손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자레인지에다 못 넣어놓고 계속 쳐다보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리드를. 근데 서울대 교수 한 분이 1년 안신년 연구년을 끝내고 한국에 오는데 옆방에 있는 교수가 고맙다 1년 동안 같이 공부해줘서 유람선 여행권을 3박 4일을 줬다랍니다. 근데 유람선 여행권의 첫 장애가 오후 4시에 배를 타세요 써 있다는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3박 4일이면 아침 9시에 배를 타야지. 어떻게 오후 4시 하루를 다 공짜로 보내는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배를 탔대. 막 씩씩대면서 방 정리하고 있는데 선장이 곧 배가 출발하니까 배 후미로 모여주십시오. 제가 승선 기념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교수가 쫙 배 뒤로 갔는데요. 배가 붕 하고 출발하는데 그 배 뒤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정말 예쁜 저녁 노을이 그 항구를 빨갛게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안 거지. 이 여행은 나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여행이었구나. 그래서 오후 4시에 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9시에 배 타야 된다고. 바로 원츠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20분이 됐는데 마지막 컷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컷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똑같이 안식년 낸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에서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이대 교수님, 생태학자 계시죠? 그분이 옆방에 있던 교수가 이런 키를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열쇠 중에 제일 고전적인 아주 단순한 기억적 이 키를 주면서 이 키는 하버드의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노학자가. 세상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자기가 하루는 정말 늦게 가는 길에 한국 오기 몇 주 전에 하버드 연구실 문을 다 열어봤더니 저 키가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왔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키는요. 방 한 개만 열게 만들고 그 방을 제외한 모든 방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키입니다. 근데 저 키는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학문이 그 아이가 해야 될 그 한 분야만 해낼 수 있는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술학에 반드시 인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많이 읽히고 많이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아이들이 공부 자체를 마스터키로 여러 전공을 열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